중앙대 문제 같은 경우는 물리2가 많이 나옵니다. 중앙대 물리논술 특징. 물리2, 물리학2 과목의 내용, 물리1에는 없는 과목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이 나오는 내용이 도대체 뭐냐. 자, 물리학1 과목에는 들어가지 않고 2에만 있는 거 조금 구분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물리학1에서 등가속도 운동, 물체의 힘, 이일에너지, 운동량, 충격량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은 물리학1 내용은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을 조금 더 발전시킨 게 등가속도 운동과 직선 운동이 결합된 포물선 운동이죠. 포물선 운동 맨날 나옵니다. 포물선 운동 하는 김에 평면 운동, 원 운동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일에너지 당연히 나오고 연력학도 나오긴 하는데 연력학은 출제가 그렇게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것들 조금 더 있고 뭐 하다 보면은 그냥 이것만 물리학2 과목에서 차용돼서 나오는 거는 이것만 좀 생각해 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물리학1 과목을 충분히 잘 공부를 했다면 그거 기본으로 다 가져가면서 요것들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겠고, 당연히 여기 쓰지 않았지만 일과 에너지, 운동량, 충격량 이런 거에서도 같이 나오기는 하는데 내용상 조금 더 까다롭게 나오는 거, 어려운 문제 급으로 나온 거 있으니까 그런 거 봐줘야 되겠고, 사실은 물리학2 과목 맨 처음에 시작하면은 평형과 안정성 해가지고 돌림인 회전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중앙대에서 이 부분을 계속 소외를 시키고 있어요. 돌림인 회전운동에 대한 거는 출제가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지뢰 비슷하게 옛날에 좀 나오고 그런 영향도 있긴 있는데 그렇긴 한데요. 요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일과 에너지, 힘 다루는 거 요쪽에서 탄성력 문제 중에 우리 살펴볼 건데, 탄성력 문제를 여러분들이 수능에서는 전에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요렇게까지 물어보면은 이건 좀 함정성도 있고 꽤 난이도가 있는데 라고 생각할 만한 게 있어서 탄성력, 탄성 포텐셜 에너지 관련한 내용도 요거 기출문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 요 물리 1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이 정도 급이라고 보고요. 물리 1의 1단원 끝에 보면 상대성 이론 나오는데 물리학 1에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 나오고 물리학 2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 나오고, 그리고 요거쯤 해가지고 케플러 법칙도 나옵니다. 근데 케플러 법칙은 거의 지금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 작년이었죠? 재작년이었나? 그러니까 2022 학년도 시험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 비슷한 문제를 뭐 이상하게 낸 게 있어요. 이건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약 한 5년 전, 뭐 6년 전쯤에 연대에서 낸 적이 있는데 그거를 좀 차용을 했나 싶은데 이건 정말 짱돌이었고 다시는 안 나올 문제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것도 거의 나올 확률은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리학 2 과목에서는 2단원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가요. 전기력, 원자론에 대해서 나올 게 없습니다. 전기력, 전류에 의한 자기장, 앙페르 법칙이죠. 패러데이 법칙. 나와요. 나오긴 하는데 그럼 물리학 2에서는 뭐 나오냐? 이거 그대로 또 나와요. 그러면서 전기력, 전기장이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앙페르 법칙, 패러데이 법칙 이용해가지고 푸는 문제는 거의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차이가 그냥 없습니다. 로렌츠, 플레밍 왼선 법칙 이런 것도 안 나와요. 물리 2 내신에서 공부한 사람 하긴 했는데 기억나요? 대충 넘어갔니? 내가 뭔 말하는지 알아요? 지금 원투 똑같다. 그냥 물리2 무시했어요? 그래가지고 물리2가 오히려 뭐지? 어렵나? 하나도 안 어려운데 뭐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여기 얘기는 안 했는데 물리1에서 이제 연력학도 있는데 중앙대에서는 연력학을 계속 안 내고 있습니다. 계속 소외를 시키고 있어요. 연대에서는 어쩌다가 내기도 했었는데 뭐 중앙대는 계속 이상하게 연력학 문제는 만드는 거를 싫어하나 봐요. 그래서 안 나오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반도체 이런 거, 야 반도체 PN 접합 뭐 다이오드를 어떻게 하니 이런 거에서 무슨 논술 문제가 나올 수 있니? 없습니다. 단순 암기 사항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3단원 가면 파동 나오고 전자기파 뭐 그러면서 좀 물질의 이중성, 빛의 이중성, 광전 효과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이쪽 부분들도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파동은 항상 중요하기는 해요. 언제 갑자기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물리학 2에서는 파동 관련한 얘기 뭐가 있더라 했더니 똑같아요.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뒤에 좀 이상한 것들이 뭐 붙어있긴 한데 논술 문제에서 나오기 힘든 것들이고 해가지고 중앙대에서는 물리2 문제를 낸다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포물선하고 원운동 요거 좀 생소한 거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물리1에서도 좀 어렵다라고 취급도 받기도 했었던 살짝 탄성력 문제 이런 것도 보면 되겠구나. 요거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기출문제 보면 아는데 앙페르 법칙 써가지고 바로 푸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대로 나오는 거 논술 문제화 되어 있으니까 몇 가지만 좀 주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가지고 좀 요쪽 조금만 더 공부하고 요거 내용을 어떻게 푸는지 논술 문제뿐만 아니라 각각의 문제에 접근하는 거 내가 마치 내신 물리학 2 그 시험 준비하는 것 마냥 내지는 내가 수능 물리2 보다 그런데 앞에 부분 좀 공부 좀 해볼까 하는 느낌으로 여기 교재에도 실어놨는데 뒤에 연습 문제 형식으로 풀만한 문제들 그런 것들을 조금만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뒤에 또 안 나와요. 요것들만 해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쓰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답안 작성. 자, 지금 여름방학 때부터나 계속해서 나하고 수업을 좀 들어본 친구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텐데 자, 여러분들이 논술 시험장에 갔는데 문제가 쉽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문제 풀이가 쉽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렵게 나오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우리는 대처하는 입장에서는 까다롭게 편안하게 어떤 게 까다롭고 어떤 게 편안한 거야? 쉬운 거 어때요? 까다로운 거죠. 어려운 거 어때요? 편안한 거죠. 무슨 뜻이야? 내가 실력이 기초가 된다는 전제하에 어렵게 나온 문제들은 친구들 다 못 풀어요. 경쟁자들 다 못 풀어요. 답만 맞히면은 합격입니다. 대강 쓰면 돼요. 정답 해가지고 하면은 얘는 맞았네? 그러면서 이제 합격하면 돼요. 딴 애들은 못 푸니까. 근데 문제가 쉽게 나왔어. 나랑 같이 경쟁해야 되는 학생들이 전부 다 정답을 정확하게 다 풀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정답을 맞히는 게 기본이야.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서술하는 과정에서 배점 요소들을 전부 다 건드려서 득점을 다 해야 돼.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하면서 내가 혹시 빠뜨린 거 있나? 이 얘기 썼어야 되나 하는 것들 빠뜨리 않고 빼곡하게 쓰는 거. 실수하지 않도록 열심히 오히려 더 써야 되는 게 문제 자체 풀이, 정답을 맞히는 거는 쉬운 문제들 이런 것의 특징입니다. 잠깐 볼게요. 오늘 기출문제라고 돼 있는 거 요거 보면은 여러분들 내가 한 30분 정도 풀었으면 하면서 시간을 일단은 잡았었는데 그거 치고 굉장히 쉽게 빠르게 풀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제시문부터 만만해요. 그죠? 제시문에서 우리는 또 이제 제시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제시문 잠깐 봅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구나. 갈릴레이가 나오는구나. 근데 뭔 얘기하지? 뉴턴도 나오는구나. 관성의 법칙? 뭐 어렵나? 뭐 그런가 보지? 하고. 다 볼링공이 그랬다가 운동에너지에 다니는 줄이구나. 뭐 어쩌라고 하죠? 물체가 낙하하거나 그럴 때에 등가속도 운동으로 해석을 하면서 뭐 했더니 뭐 이렇게 나와. 이거 등가속도 시계에서 특수한 조건이잖아. 가속도가 g일 때. 그래서 별로 그렇게 우리가 새로 얻을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 놓고 문제를 보니까 충돌을 한대.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가진대. 이만큼 갔대. 뭐 가다가 떨어진대. 수평거리가 5m 막 이렇대.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 대답하래.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각각에 대해서 답을 그리 어렵게 찾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는데 그냥 바로 해설 봅니다. 해설 1번 문제 해설 지금 그 문제에서 1번하고 2번이 전부 다 1번으로만 나와 있는데 하나는 1번이고 2번이겠죠? 1번 같은 문제를 도대체 내가 답안지를 뭘 써야 되나? 답안지 좀 볼게. 잠깐 볼게요. 답안지 좀 볼게요. 답안지 길이도 있고 내용도 그렇고 도대체 나는 뭘 써야 되나? 이까짓 거 뭐 대충 풀면 되는 거 아닌가? 암산으로도 되겠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충돌을 하기 전에 물체들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운동량이 이러하다.
운동량 보존 법칙, 에너지가 이러하다, 그러해서 시간이 이렇다. 이게 뭐지 싶은데 나는 뭘 썼어야 되는 거냐? A, B가 충돌 결합되기 전후 운동량 보존 법칙을 바르게 적용하였다. 그럼 15점 중에 5점이에요. A, B가 결합된 후에 속도를 바르게 구하였다. 이거 맞았으면 5점이에요. 결합 후에 5m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바르게 구했다. 5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아니 1번은 아무리 봐도 논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운동량 보면 계산 답 이렇게 써주면은 그 안에 다 들어가긴 하는데 나는 이걸 언급을 했다라는 것들을 드러나게만 써주면은 무난하게 무려 15점짜리 문제 중에서 5점, 5점에서 15점 다 얻어갈 수 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중앙대에서 실제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거 학교 발표 자료입니다. 내가 임의로 쓴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이게 그 채점 요소다라는 게 아닙니다. 학교 발표 자료고 중앙대에서는 항상 이 학교 발표 자리에서 밑에 실제로 단서로 써주는 거를 내주기 마련인데 연대에서나 뭐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밑에 이 별표를 또 붙여 놓습니다. 논리전개 자체가 맞으면 정답, 숫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산이 틀리더라도 5점짜리면 2.5점 그러니까 한 1점 내지 2점 정도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각 항목마다 해당하는 뭐 숫자가 필요한데 답이 틀려버리면은 5점에서 3점은 못 받고 들어가는 거니까 각 중간중간 단계 중간 채점 요소들의 그 정확한 값을 찾는 거는 당연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서 재밌는 말이 있는데 각 항목별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0.5점을 부여할 수 있음.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뭐 쉽게 나왔을 때 1번 같은 문제가 나왔어. 학생들이 보면서 암산, 답 뭐 해가지고 그냥 그 답 구해버렸어. 아 나는 뭐 논술 이번에 쉽게 나와가지고 합격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말들을 썼는데 특별히 답도 틀리지 않았는데 1번 채점 요소가 1, 2, 3 있었는데 이거 그냥 찍찍찍찍찍는 는 몇 초 끝 뭐 이렇게 썼어. 그렇게 해보니까 여기 운동량 적용한 거고 속도 뭐 이항하면서 구했을 거고 시간 제대로 구했을 거야. 아 그럼 15점이네 아니란 얘기죠. 핵심은 각 항목별 문항별이 아니라고 문항별이 아니라 항목별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플러스 0.5점 정도 굉장히 미세한 점수지만 0.5점 정도 나는 5점 맞을 건데 0.5점 가산점 필요 없는데 이 될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0.5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답 맞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는 의미 파악이나 문제 해석 과정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썼냐 그렇지 않았냐에 따라서 5점, 5점, 5점인데 아이고 여기에서 네가 그냥 채점자 보고 야 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네가 이거 의미 해석해. 이렇다는 거 내가 어떻게 쓴 건지 의도 파악해. 아유 잘 찾네. 그럼 됐어. 5점 내놔. 나 다 썼지. 이렇게 하면은 이 새끼 봐라. 1번 항목 4.5점. 아이 기분 나빠. 2번 항목 4.5점. 3번 항목 4.5점. 0.5점씩 깎으면은 다른 학생들보다 다른 학생 15점 받을 때 1.5점, 13.5점 맞아가지고 탈락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이고 채점자님 이것 좀 점수 좀 완전히 주세요. 감점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요거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썼어요 하는 것들. 채점자가 알아보기 쉽고 정성스럽게 또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면서 쓰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절대 감점 나는 안 당할 거야 하는 심정으로 절박하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나왔을 땐 특히. 어렵게 나왔을 때는 그냥 뭐 필요한 거 쓰다 보면 배점수 다 건드리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하다가 계산이 좀 틀릴 수도 있고 중간에 뭐 빠뜨릴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도 설명은 맞아가지고 5점 중에서 2점 받았는데 아 얘는 그래도 논리전개가 뭐 전혀 틀린 게 아니라 정말 이상한 계산을 하나 틀렸어 그러면 5점 주면 2점짜리인데 아 2.5점 줄게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요 정도의 추가 점수 가변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답안 작성을 어떻게 표기를 해서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15점짜리 문제에서 5점, 5점, 5점 배점 요소가 3개 있는 문제였어요. 자 보통의 문제들은 배점 요소가 정말 적어도 2개는 안 나옵니다.
3개에서 많으면 6개까지도 나와요. 그런데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문제는 딱 봐도 앞에 문제를 포함하면서 내용이 더 들어가는 문제죠. 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등속 운동하다가 충돌하고 결합해서 날아가는데 포물선 운동해가지고 더 가는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용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이번 문제 학교 발표 자료를 보니까 A의 초기 속도 V라고 하면 이런 시간이 걸린다. 아니 이건 암산인데. 구간 1, 구간 2 경계에서 A, B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만족한다. 아, 이 말을 굳이 해야 되나? 운동량 보존 충돌할 때는 원래 보존되는데 하라고. 그래서 이런 속도를 이거라고 한다면 하면서 내가 도입한 문자 V'은 이런 뜻이다라는 것들 알잖아. 물리 처음 하니 뭐 나는 학생이지만 너는 교수인데 다들 이렇게 쓰는 거 알잖아. 식 띡띡띡띡띡 쓰고 이게 뭔 뜻인지 말 안 해도 알지. 하지 말라고. 새로운 문자 도입할 때는 무엇을 무엇이라고 하겠다라는 거 정의하고 넘어가라고. 이런 거 다 빠뜨리면 얘는 그냥 문자를 지 맘대로 쓰면서 머릿속에서 그냥 하는 거 여기 계산. 이거 지금 연습장이니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연습장을 쓰는 게 아니라 답안지 작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답안지의 연습장화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세심한 요소고. 선생님 근데 듣다 보니까 너무 깐깐하고 이거 문제 외적인 걸로 너무 답안지를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입 시험이라고. 그냥 얘는 참 착하다, 얘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이걸 그냥 내가 마음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내년 1년 동안 또 공부를 해서 재수해서 합격할 거냐 또 공부해야 돼. 등록금 내고 내년 3월부터 당신은 우리 학교 학생입니다가 될 건지를 가르는 이게 대학 입학 시험이라고. 그런 데에서 얘들이 잘했으면 다 합격이지 이게 아니라 갈라야 되는데 채점자 입장에서 답안지를 봤어. 답안지를 봤는데 답안지의 연습장화 식 툭툭툭 는 띵띵띵 얼마 써놓은 거랑 나는 이걸 이렇게 정의할 거고 요건 요런 문자를 쓸 거고 이래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선 왜 이렇게 되는 걸 식으로 쓰면은 요거고 말로 풀면 이렇게 되고 의미 해석한다면 이렇게 한 거. 내가 안타깝지만 내용상으로 따져보면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답안의 완성도 면에서 점수를 덜 주면서 변별력을 갈라야 한다면 어쩔 수 없잖아. 합격 정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야 한다면 이런 것들을 더 형식에 맞춰서 쓴 학생한테 점수를 안 주면 안 된다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썼어. 정의 제대로 하고 다 상세하게 의미판금 썼어. 근데 얘는 머릿속에 있는 거 알지? 알면서 왜 이래? 이러면서 대충 썼어. 그런데 얘랑 나랑 점수가 똑같아. 그럼 내가 기분이 나쁠 거 아니야? 이게 나랑 점수 똑같이 주면 안 되지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입장 바꿔보면 이해가 되는 만한 대학 입학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요렇게 써주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답안지를 채우는 겁니다. 학생에 따라서는 선생님 도대체 답안지에 뭘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 답안지를 보여줘요. 아니 이거 나도 다 아는데 이걸 굳이 써야 돼요 얘기를 하는데 굳이 써야 되고 굳이가 아니라 반드시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수능 문제를 짧은 시간 안에 요령껏 빨리 푸는 것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 이거 다 생략 아니면 이런 식으로 요런 요령 부리면은 바로 넘어갈 수 있어 하는 것들이 익숙해져 있는데 논리적 서술, 논술을 해서 답안 쭉 써나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빠뜨리지 않고 쓰는 거. 학교에서 제시한 모범 예시 풀이 방식이 이렇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요것도 배점 요소는 1번 문제보다 상황이 약간 더 나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5점짜리 3가지로 지금 일단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간 1, 2 경계에서의 속력의 비율을 바르게 구하였다. 1, 2 경계에서의 속력을 못하네요. 바르게 구하였다. 1, 2, 3 통과 시간을 각각 바르게 구하였다. 이거 숫자값만 제대로 맞추면 다 되는 건가? 아니죠. 각각의 숫자를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논리전개 풀이 과정이라는 것이 또 들어간 것까지 다 맞아야 세세 항목별 5점을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각 항목별 논리전개가 맞으면 계산 결과 답이 틀려도 5점을 그냥 줬다 0.5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답은 맞았는데 계산 과정, 설명 과정이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들거나 좀 논리성이 부족하면은 4점. 이건 또 3점. 답은 틀렸는데 되게 제대로 다 맑게 썼으면은 2점, 2점 뭐 이렇게 절반 이내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면 이거는 그 중간 계산 과정 답이 틀렸다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 거꾸로 얘기하면 답은 맞아도 채점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가변적으로 점수를 또 줄 수 있다. 그러면서도 줄 거 다 주고도 얘는 뭔가 내용상 부족한 게 많이 허점이 많아 싶으면 각 항목별 마이너스 0.5점 플러스 0.5점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하는 게 이 채점자들이 실제로 보는 배점표라고 하는 건데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어요. 약간의 주관은 들어갑니다. 하지만 중복 채점을 교수님 2명이 하면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 재채점하고 하면서 최대한 주관적인 것 같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다 가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주관에 너무 따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 중앙대에서는 올해도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시간 잘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중앙대에서는 물리문제 세트가 3개예요. 각각이 이제 시간을 달리해서 학생들 니네 다 풀고 이제 다음 오후반 다음 세트 와가지고 시험 봐 이렇게 할 거라서 3개 세트가 나오는데 요게 학과별로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역학 위주로 좀 쉽게 나온 문제인데 2세트, 3세트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건데 걔네들은 각 항목별로 문항별로 배점 요소, 채점 기준이 5개인 거, 6개인 거, 3점짜리 33333 해가지고 5개인 거 이런 것들도 있어요. 배점 요소 2점, 3점, 5점 이렇게 돼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원하는 과에 따라서 다를 건데 그건 여러분들 이제 어떤 문제를 받게 되느냐는 나는 잘 모르겠고 여러분 지원한 과들 다 다를 거고 몇 교시에 들어가냐 이런 거 다를 거니까 근데 통합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름 쉽게 나올 때도 있기는 하다. 그래서 요 정도들 되는 것들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수리논술도 요거 확인을 안 했다면은 수리논술도 문제 난이도가 이 정도일 때는 이것까지도 써줘야 되겠구나. 배점 요소에 이런 게 있네 라고 하는 거. 어렵게 나올 때는 또 이렇게 몇 가지 한 5가지, 6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문제를 보게 되니까 요런 식으로 써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답안지를 같이 보면서 좀 확인해 보면 될 건데 여기선 그렇게 첨삭할 내용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는데 문제가 요 정도 급으로 나오면은 그 출제자와 채점자가 보는 배점표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한번 거들떠 보는 거고 정답을 구하거나 문제를 푸는 과정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요거 내용에 대한 설명, 해설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문제 수준에서는. 중앙대에서는 나온 문제 중에서 아주 쉽게 나온 편이다라고 하겠고요. 자, 그래서 보는 것처럼 일부 포물선 운동 문제도 나오는 것도 있고 당연히 운동량, 충격량 관련한 것들, 충돌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도 나오는 거 있어가지고 우리는 교재를 봅니다. 교재 중앙대 파이널 1회차라고 돼 있는데 내용을 역학 위주로 해가지고 좀 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전에 이제 여름방학 특강부터 쭉 해가지고 추석 특강 이런 것도 내가 진행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같이 본 학생들도 있기는 한데 논제들이 좀 실려있긴 합니다. 연습용 논제들인데 중앙대 논제보다 확연히 어렵거나 그런 문제들이 대다수기는 해요. 앞에는 실전 문제들 나왔습니다. 6쪽, 7쪽, 8쪽 뒤에 쭉 해가지고 그렇고 실전 문제 12쪽, 13쪽, 3, 4, 5 해가지고 쭉 지금 실전 문제들 6까지 나오고 16쪽에 6번 실전 문제까지 나오고 요거는 기출문제는 아니고 내가 실전형 문제입니다. 뒤에 해설들이 각각에 대한 것들 몰아놨어요. 18쪽부터 해가지고 쭉 25쪽, 26쪽까지 가면서 해설들 몰려 있으니까 이런 것들 요것들 같이 푸는 것도 의미는 있긴 한데 요거 필요한 거는 같이 한번 연습하면서 풀어볼 거고요. 27쪽부터는 벡터량이란 이렇다, 힘은 이렇다, 여러 가지 힘 이렇게 다룬다, 예시, 예제 문제들 이런 것들 나오고 35쪽부터 포물선 운동 나옵니다. 앞에 내용은 모르면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보시는 거고요. 35쪽부터 포물선 운동 나오는 것들
예시 문제 몇 가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등속어 운동 간단하게 공식 소개하고 운동량, 충격량 쭉 넘어가면 일 에너지도 나오고 중요한 문제들 또 있을 건데 한 다음에 55쪽부터 연습 문제 있습니다. 객관식형 연습 문제인데 여기 나오는 문제들이 나보고 또 수능 문제 풀듯이 연습 또 시키는 건가 내신 준비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일단 꽤 어렵게 나온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풀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개별 문항 확인할 줄 아는 거 요 연습을 급하게 해야 돼요. 물리2를 급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만 1, 2, 3, 4, 5번 여기까지는 2차원 충돌에 대한 얘기예요. 요거는 좀 생략해도 됩니다. 뭐냐면은 응용돼서 벡터 스칼라 운동량 충격량 운동량 보존 법칙 하면은 논술 문제는 수능 수준이나 교과 범위 내에서 한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어느 정도 응용까지는 허용하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물리학 1, 2 교과서에서 이게 개정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여기에서 2차원 충돌이 싹 사라졌어요. 2차원 충돌이 싹 사라지고 2차원 충돌 비슷한 것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컴퓨터 효과입니다. 컴퓨터 효과에서 광자와 전자가 충돌 후에 이렇게 가는 거 파장이 길어지는 거 이거를 파장이 길어진다 그래가지고 이게 파동이 뭐 어떻게 된 거라 해석하면 말이 안 되니까 광자가 어떤 운동량으로 와서 파장이 길어진 작아진 운동량으로 이쪽으로 간다고 치면은 이게 평면상에서의 2차원 충돌처럼 해석하면서 완전 탄성 충돌처럼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걸로 유일하게 남아있긴 한데 요거에 힌트를 얻어서 문제 낼 수는 있어서 요것도 하긴 했는데 나올 가능성이 현저히 적습니다. 뒤에 단진동과 원운동 뭐 관련한 것들 좀 있고 이일 에너지 문제 있고 진짜 연습이 많이 필요한 문제 실제로 나올 가능성 높고 그러는 것들이 24번부터 뒤에 몇 문제 나오는 것들입니다. 몇 문제 치고는 되게 많네요. 43번까지. 포물선 운동이 중앙대에서 맨날 나오지 또 나오겠지 뭐 원운동 나오겠지 하는 것 중에 하나고 해당하는 부분들이 학생이 제일 연습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 중에서도 이건 되게 어렵게 만든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도 거의 안 나오기는 해요. 그러는데 요런 개개별 문제들 풀어보는 거 일단 연습을 하면서 해당 부분에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요것들 뭐 여러분들 뭐 조금 같이 풀어보기도 할 거고 실제로 이런 문제들 과거에도 뭐 개정 교과서 되기 전에도 개정 전에 교과서 확인해보면은 이런 것들도 나온 적이 있어서 요 정도 난이도는 할 줄 알고 들어가는 게 편안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은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그 중앙대 문제들의 출제되는 경향성과 최근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문제들 보니까 난이도가 이랬더라 그러면은 쉬울 때도 있었고 어려운 문제도 나올 때도 있었으니까 이럴 때는 직접 우리 채점 어떻게 이루어질지 학교에서 제시한 채점 기준까지 보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빗대서 뭐 스스로 항상 부족한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봐도 나 되게 잘 썼는데 싶으면은 잘 하시면 됩니다. 수리논술만 더 잘 보면 돼요. 항상 수리논술하고 같이 또 이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만 조금 연습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 지금 시간상 잠깐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포물선 운동 관련해서 여러분들 조금 잊어버린 것도 있을 거고 감각을 찾아야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실전 문제 조금 더 보면서 포물선 운동 문제 요거 접근하는 방식 같이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포물선 운동하는 경우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맞아요? 틀려요? 포물선 운동하는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야? 맞죠? 등가속도 운동이죠. 등가속도 운동이 뭔가부터 봐야죠. 야, 등가속도 운동이 뭐야?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지. 가속도 벡터량이죠. 벡터량인 가속도가 일정하려면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계속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포물선 운동 언제 하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면에서 공을 비스듬하게 던졌더니 이렇게 날아가는 물체, 이 운동을 포물선 운동이라고 그래요. 이 물체 가속도가 어떻게 되나 봅시다.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으로 받고 있는 힘을 나누면 나오는 건데 항상 중력밖에 안 받고 공기저항은 계속 무시할 겁니다. 대학에 가서도 대학교 2학년, 물리학과 2학년 되기 전까지는 가속도 뭐 이런 거 구할 때 공기저항 그냥 없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공기저항은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미분방정식 풀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1학년 때까지도 대학교 가서도 안 합니다. 물체가 받는 힘이 중력밖에 없다면 여기서도 mg 중력, 여기서도 mg 중력,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갈 때도 mg 중력 받으면은 물체 가속도는 얼마냐? 가속도가 작용하는 지점, 물체 위치 변이 필요 없습니다. 가속도 자체는 아래로 g, 아래로 g, 아래로 g라는 게 맨날 일정하잖아. 등가속도 운동 맞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은 딱 두 개밖에 없다고 보면 돼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 등가속도 운동 하면서 비슷하는 포물선 운동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등가속도 운동이 맞다. 물체 운동을 가로 방향, 세로 방향으로 나눴을 때 세로 방향만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물체를 기본적으로 위로 던지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돼버리니까 일반적인 포물선 운동이라 그러면 우리는 물체를 지표면 근처에서 비스듬하게 던진다. 그 비스듬하게 던진 각도를 지면으로부터 각도 세타라고 그런다면은 요 속도 V라고 그랬을 때 또는 V0라고 그랬을 때 요 속도를 가속도 방향과 나란한 방향과 가속도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나눠서 요거 Vx는 V0 코사인 세타 V0 사인 세타 나누는 요 작업이 일단 필요할 거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문제 풀 때 굉장히 편안하게 Vx, Vy 이렇게 나타내면은 아 이거 속도 분해하고 싶은 거 알잖아. 그런데 분해하면 이거 Vx라고 누구나 부르는 거 Vy라고 부르는 거 알잖아.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는 머릿속에선 누구나 다 그렇게 합의할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나눠서 이거를 뭐라고 부를 거다라고 하는 거 정의 꼭 해달라는 거. 해당 물체의 최초 속도의 수평 방향 속도 성분을 Vx, 수직 방향 속도 성분을 Vy라고 하자. 이런 말도 꼭 써줘야 된다는 거. 그걸 써주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을 쓸 건데 뭐라고 표현할 건지 내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뭐 말인지 알겠니? 그 말을 써야 되는데 그거 언급하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쓰나 그랬더라. 이걸 뭐라 그래야지 간단하면서도 다 얘기하지.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이거 같은 경우에 내가 요거 언급하고 싶어. 물체의 최초 속도, 수평 방향 속도 성분을 Vx, 수직 방향 속도 성분은 Vy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런데 Vx, Vy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낼 때 이건 큰 문제는 안 돼요. 보통은 이렇게 던지면 오른쪽 방향 플러스 하면서 나타내면 됩니까? 그런데 위쪽 방향으로를 플러스를 할 거냐 아래쪽 방향을 플러스를 할 거냐에 따라서 Vy는 위쪽 방향이 플러스면은 뭐뭐뭐 계산했더니 Vy는 플러스 10m/s라고 쓸 거라면 이후에 상하 방향에 대한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가속도 G 값을 대입을 할 때는 마이너스 10 써야지 되는 거죠. 반대로 나는 아래쪽 방향을 플러스로 볼 거야. 그것도 되긴 됩니다. 통상적이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럴 때는 G를 플러스 10으로 해서 계산을 하거나 그럴 때는 Vy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뭐 이런 숫자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호 결정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될 때 최초 속도의 수평 방향 속도 성분을 Vx, 수직 방향 속도 성분을 Vy라고 하면서 방향은 좌우 방향에 대한 오른쪽을 플러스, 상하 방향에 대해서는 위쪽을 플러스라고 하자. 이런 것까지도 부호를 표기하는 방법까지도 상세하게 써주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런 것까지 너무 자세하게 쓸 것까지는 아닐 때도 있기는 합니다. 뭔 얘기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득점을 다 챙겨가야 되잖아. 득점을 다 챙겨가기 위해서 쓸 분량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은 야 뭐라도 걸리겠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저인망식 답안 작성이라 그래요. 저인망 뭐예요? 나는 참치를 잡아야지 고등어를 잡아야지 멸치를 잡아야지 모르겠고 그냥 금을 뿌려 바닥까지 뿌려 긁어 금을 바닥 긁으면서 여기 걸린 거 다 내 거 하면서 이게 저인망식 물고기잡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지금 논문 쓴다 책 쓴다 하는 시점 물리 교과서 쓴다는 시점으로 뭐 다 써놓으면 뭐라도 걸리겠지. 이건 또 불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쓰고 어느 정도까지는 안 쓰는 거 자세히 쓰면 좋다면서요. 그럼 간결해야 된다면서 그럼 뭐 어쩌란 얘기야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문제에 따라 다르단 말입니다. 문제에 쓸 말이 너무 없어. 이런 것도 안 쓰면 진짜 좀 하고 되게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인데 싶을 때는 그 항목별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안 그래도 풀이 과정이 긴데 쓸 것도 많은데
이렇게 해서 뉴턴이 뭐 이래가지고 이 법칙에서 A는 M분의 F라고 가속도의 법칙을 얘기를 했으므로 그래서 지금은 알짜 힘의 경우는 이렇게 되고 너무 많이 쓰면은 그것까지 굳이 다 쓰나면은 지면이 너무 부족할 때는 좀 빼는 것도 이것도 강약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써주는 거, 감각을 익히는 것도 답안 작성 시 유의할 점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물체를 이렇게 던지게 되면은 물체는 공중에 떠 있는 동안 또는 날아가는 동안에는 중력만 받을 거다라고 한다면은 중력은 이걸 나눈 이유도 그렇죠. 가로 방향에 대해서는 수직 방향이니까 이것의 이 힘에 의한 가속도는 요 속도 성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거에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라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V0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서 오른쪽 방향 속도 성분은 요거는 일정할 거다라 그래야지 되겠고 위아래 방향으로는 요거는 그냥 가려니 하면서 상하 방향 던져서 낙하할 운동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처럼만 생각해줘도 되겠다. 합치면 이렇게 날아가서 여기쯤 떨어진다라고 그랬을 때 이걸 수평 도달거리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전체적인 포물선 운동을 분석을 할 때에는 몇 가지는 문제를 직접 풀이하기 위해서 외워야 되는 것도 있고 문제 접근하는 요령도 있고 합니다. 그거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운동할 때 V0 세타로 해서 나눴는데 뭐 나중에 대입만 하면 되는 거고 Vx 오른쪽 방향, Vy 위쪽 방향 속도 성분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꼭지점까지 또는 완전히 낙하할 때까지 더 낙하할 수도 있는데 꼭지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 꼭지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 자, 이런 것들 결정할 때에는 등속 운동은 너무 할 일이 없고 심심하다 보니까 중요한 건 여기까지 간다도 있으면서 꼭지점까지는 무조건 꼭지점의 특성 상하 방향의 속도는 0이 되는 순간 가로 방향 속도는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게 제로가 된다 위로 가면서 제로가 될 때까지 Vy가 가속도 G의 크기에 의해서 요거는 특별히 부호는 내가 안 붙였습니다. 크기상 Vy가 제로가 될 때까지 G라는 가속도로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 요 가속도의 정의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최고점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걸로 끝! 그리고 여기 나머지 부분 쭉 오는 것이 올라가는 것하고 대칭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온 데 걸리는 시간이 또 T만큼 걸리겠네. 그런 동안에 많이 물어보는 게 이럴 때 던진 지점으로부터 같은 높이 지점되는 지점까지의 가로 방향의 수평 도달 거리 R이 얼마냐라는 거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R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는 그 시간 2배 동안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 거리 되는 거니까 Vx 곱하기 2t 할 건데 이 t가 g분의 Vy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쓰고 나서 뭐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안 외워도 수능까지 푸는 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G분의 2 곱하기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V0 사인 세타 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써놓고 요거 보니까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니까는 G분의 V제곱 V제로 제곱 사인 2세타라고 이렇게 수평 도달 거리를 간단하게 식으로도 나타내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요거까지는 외우진 않더라도 꼭지점 기준으로 동등한 대칭적인 운동을 하니까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 내려가는 데 걸리는 시간 요렇게 표시되는 2배의 등속 운동이다 라고 해서 수평 도달 거리 찾는 거 이런 거는 확인을 좀 해줘야 되겠다. 기본적인 그 포물선 운동에 대한 소개 여러분 어지간히 다 알 것 같은 얘기 좀 해줬고요. 그러면서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니까 꼭지점이라는 데가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꼭지점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한 식이 35쪽에 표 나오는데요. 자유낙하 후 T초 동안의 물체 운동 넘어가고요. 확인하면 됩니다. 그 밑에 식 V는 H는 T는 하는 거랑 그 밑에 또 비례관계식이 나옵니다. 자, 요거 가로 방향으로 그냥 등속 운동 하는 거니까 결국은
연직 투상운동 던진 물체가 올라가는 것처럼 연직 하방 자유낙하 운동처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최고점 꼭지점까지 던진 위치로부터의 높이를 h라고 하고요. 이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t, 그렇게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그렇게 가는데 최초 요 속도 v 또는 vy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세 문자 간의 간단한 관계식 중력 가속도 g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요 식이 v는 h는 t는 이라는 식 요거 외워두면은 문제 푸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 VHT를 뭘로 나타낼까요?가 아니라 이거 하면은 요 공식으로 아예 뭐로 나타내라까지 정해져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 얘기해라는 뜻이에요. V는 루트 2GH. 요거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할 겁니다. 자유낙하할 때 물체 0m/s에서 수직으로 떨어질 때 최종 속도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H는 얼마? H는 최고 높이는 V로 나타낼 겁니다. 최초에 던진 속도를 이용하거나 해서 나타낼 거예요. H는 2G분의 V제곱, T는 루트 G분의 2H. 자,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물론 V와 T 간의 관계는 요거 V는 GT라고 해가지고 또 계산 쭉 하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된다는 것이 3개 암기를 하시거나 추가적으로 셋 간에는 자유낙하 하는 것처럼 던져서 속도 정지할 때까지 가는 것처럼 요거 관계식으로 비례식이 이렇게 쓰인다. V는 비정비례하기를 시간, 비례하기를 루트 H와 비례하거나 아니면 편한 방법 쓰면 됩니다. 제곱이 H와 비례하거나 여기만 봐도 V와 루트 H가 비례한다. H와 V제곱이 비례한다. 이거 다 나오죠. T는 루트 H와 비례한다 라는 것들 다 나오는 거 이렇게 써주면은 문제 푸는데 상당히 편안하게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거. 뒤에도 추가 설명들 나오는데 이것들을 이제 실제로 적용하는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연습 문제 몇 개만 빨리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습 문제 예제 문제 몇 개 풀어보고 넘어갈 거예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38쪽의 1번 문제 그리고 학생들이 제법 어려워하는 그 밑에 예제 문제 2번 문제 우선 풀어보고 3, 4번도 조금 이따가 또 풀어볼게요. 1번, 2번 빠르게 풀어봅니다. 여기 있는 포물선 문제 예세 문제 중에서는 중앙대 수준은 거의 1번에서 약간 더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중앙대 문제 관련해서 포물선 운동 관련한 문제가 나온다라 그러면은 풀이는 딱 요 정도 수준에서 해도 된다는 게 평범한 거고 조금 더 어렵게 나올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는데 자, 이 문제는 그래서 중앙대 논술에 대비한다라 그러면 제일 중요한 문제 되겠어요. 2, 3, 4번 뒤에 나온 예제들은 수능 준비한다 그러면 이게 기본이고 더 중요한 문제다 하겠는데 요거는 일단 논술 문제로서 일단 정확하게 풀 줄 알아야 되겠다. 자, 지금 조건이 어떻게 나왔냐면 물체들에 대해서 질량 관계 알려줄 필요 없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추가 점수 얻기 위해서 한 번씩 써주면 되게 좋은 건데 이렇게 할 때 물체의 부피와 모양은 무시한다. 요게 물리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질점으로 본다. 한다는 얘기죠. 질점 취급한다. 얘네들이 질량 중심은 여기인데 충돌할 때는 여기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얘들이 하나는 두툼하고 하나는 조그맣고 이러면은 얘는 요 정도의 실제적인 질량 중심 이동이 있었다라 그랬을 때 얘는 실제적으로 요만큼만 간 거나 다름없네. 요게 차이가 나면 또 곤란하기 때문에 물체들 충돌하거나 이럴 때 우리 이번 수능에선 안 나왔죠. 이번 수능에선 그렇게 중요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그 모의고사들 물리원 특히 모의고사들 볼 때 여기 물체 막 있는데 얘가 어떻게 출발했는데 처음에 충돌을 어떻게 했더니 A, B 충돌하고 B, C 충돌하고 어떻게 할 때 거리 관계가 어떻고 충돌의 방향이 어때가지고 언제까지 얼마 이동한 거 이런 복잡하게 나오는 문제 있었죠. 이런 것들은 물체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이만큼을 갔는데 남은 거리를 요거 빼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것까지 포함한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이런 거 문제 생긴 것도 있었는데, 이럴 경우에 물체들은 이런 두께 부피 없어. 근데 이렇게 그리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점처럼 존재하는데 눈에 보기 좋게 이렇게 쓸 뿐인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부피와 모양은 무시한다 라고 한마디 써주면서 시작하는 것도 얘는 되게 물리를 엄밀하게 접근하네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될 것 같은데 싶으면은 이런 얘기 한번 써주고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매우 좋습니다. VA, VB 속도로 출발하면서 부피, 모양 같은 거, 그래서 질량 중심의 위치가 얼만큼인지 또는 여기 충돌하는 것까지 거리를 요거 길이를 보정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거 신경 안 쓸 거고요. 지금부터 각각 이렇게 날아간다고 한다면 충돌할 위치가 이 절벽 끝에 가운데 지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운데 지점에서 충돌을 할 거다. 각자가 수평으로 이동할 거리는 뭐 R로서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 공기저항 없이 날아간다면 VA로 날아간 동안에 오른쪽 방향의 속도가 VA고 최초 위아래 방향 순간 속도가 제로이니까 요거 그대로 쓰면 되는 걸로 오른쪽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하겠다. VA 적당히 TA, 이 TA 이런 것들 다 정의해줘야 되죠. 문제에서 A 물체의 질량은 라지엠, B 물체의 질량은 스몰엠 나왔어도 우리가 그거 안 쓸 거면은 뭐 상관없는 거고요. VA라는 오른쪽 방향 속도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문제에서 제시한 문자라면 우리는 그건 그대로 써도 됩니다. 재정의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A 물체가 그 절벽 끝에서 출발해서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TA라고 한다면 이런 건 써줘야 되는 거고, 그게 R로서 VB, B는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 표 끝에서 떠나간 후부터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TB라고 하자. 정의한 다음에 써주면 이렇게 돼야지 되겠다. 그게 같아야 된다 라고 쓸 건데, 근데 여기 충돌할 때까지 선생님 이 시간이 같아요? 달라요? 얘네들이 동시에 출발해요? 따로따로 출발해요? 묻는 학생들은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걸 물어본 거죠. 자, 얘네들 여기서 출발이 동시에 출발하니 서로 뭐 먼저 나중에 출발하니 동시에 출발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못하죠? 절대 못하죠? 무슨 얘기냐? 이런 등속 운동하는 거는 그때그때 뭐 이렇게 되겠거니 하면서 써도 되는데, 이 시간이나 아니면 위치 같은 것들 정확하게 결정하는 거는 핵심적인 건 상하 방향의 운동이죠. 상하 방향 운동이다. 왜? 지금 A 물체는 0m/s에서 출발을 했는데 상하 방향으로는 0m/s, 상하 방향, 지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 연직 방향 이런 표현으로 쓰면 됩니다. 여러분 답안지에 쓸 때는 0m/s로 출발했는데 여기 가는 동안에는 가속도가 아래로 G로만 작용을 할 거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요거 2분의 h죠. 2분의 h만큼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 요 낙하 시간 2분의 h만큼 가는 걸로 결정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B 물체의 경우에는 위아래 방향, 상하 연직 방향으로의 속도는 0인데 아래로 내려갈 거리가 4분의 h밖에 안 되죠. 정지 상태에서 2분의 h, 정지 상태에서 4분의 h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예 절대적으로 결정이 된다. 왼쪽 오른쪽의 속도와는 무관하게 그 시간이 TA, TB라 그러면 요거 시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구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그냥 얘기해볼까? TA는 얼마니? TA는 이럴 때 쓰라고 공식 있는 겁니다. 이제 원래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해석 다 해줘야 되는데, TA는 루트 G분의 2분의 H 되겠고요. TB라 그러면은 루트 G분의 2, 4분의 H 해가지고 요거 루트 2대 1 되겠죠? 2분의 H 루트 4분의 H 2배의 루트식이니까 요렇게 되는 시간 D가 나올 거다. 또는 여기에서 T와 루트 H가 비례한다 라는 거 쓰면은 2대 1 루트 2대 1의 시간 B라고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될 시간비는 고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비가 그러면 등속운동할 속도비는 이게 시간이 루트 2대 1이니까 속도비는 1대 루트 2겠다. VA 대 루트 2 VA 나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충돌했는데 운동량이 보존이 되니 어쩌니 하나로 합쳐졌니 어쩌니 하면서 얘들이 어떻게 가야 되냐 뭐 이런 것들도 더 구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얘네들이 그러면은 출발할 때 시간차를 몇 초로 둬야 되느냐 이런 거 계산시킬 수도 있는 거고 H가 숫자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는 게 중앙대 수준에서 포물선 운동 문제의 기본적인 그 출제 경향에 최대한 맞춘 문제긴 합니다. 요거 착각한 친구들 있으면은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저 선생님은 저렇게 잘 푸는구나. 아무튼 답이 저거구나. 난 답은 맞았네. 그러면서 이제 저 선생님은 저렇게 전개하네. 보면 안 되는 거고 중간중간에 이런 문제에서 요런 용어 표현을 할 때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어떤 식을 썼나 어떤 말로 그 답안지에서는 서술로 나타나겠죠. 어떤 서술이 들어가면서 그 얘기를 해줘야지 되게 깔끔한가 이런 것들 최대한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그 설명 방법, 그 서술 방법에 익숙해지려고 그거를 좀 더 봐야 되겠다. 문제풀이 자체도 중요하면서 합격을 위해서는 그런 것까지 더 신경 써달라라는 얘기 해줍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나오는 연습문제 예제 2번이 요게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기는 한데 학생들이 이런 것들 되게 어려워하는데 요거는 실제로 난이도도 쉬운 걸 넘어서요. 약간 난이도가 있기는 하다인데 나는 안 어렵던데. 자, 요거 되게 정보가 없습니다. 요 끝에서 물체 하나 던질 거고요. 여기에서 H 높이 지점에서 난간 하나 설치한 다음에 여기서도 물체를 던질 거다. 그런데 얘네들이 비스듬하게 던지는데 몰라. 대충 던져. 뭐 이렇게. 얘도 몰라. 그냥 뭐 대충 던져. 비스듬하게. 그랬더니 얘들이 낙한 지점이 겹쳐. 그런데 대충 던졌는데 이렇게 겹치는 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밑에가 A인가? 밑에 물체 B라고 합시다. 적당한 속도, 적당한 각도로 던졌더니 세타2 각도로 V2 속도로 던졌더니 여기 A 출발한 딱 이상한 데 가면 안 돼. 이상한 데 가면 안 돼. 딱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하는 포물선 운동을 했더라. 그리고 얘는 그렇게 하면서 어이구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요거 절반만큼의 높이에 해당할 곳까지 찍고 내려가서 수평 도달 거리가 같아지더라 라고 하는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던져서 각자 출발을 동시에 했는지 각자 출발을 한 다음에 도착할 때 시간이 몇 대 몇인지 이런 것도 안 가르쳐줬어요. 네가 알아서 구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요거 대충 세타 1이고 요거 V1이야 뭐 그냥 그래 라고 하면서 되게 정보를 안 준 것 같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독특한 걸 물어보죠. 탄젠트 세타 1, 2의 B를 구하여라 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문제는 문제를 많이 접해본 학생들은 어느 정도는 요거는 요렇게 하면은 뭐 충분히 구하겠네라는 게 감이 잡히는데 많이 연습 안 해본 친구들은 여기서 내가 뭘 어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앞에서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변이 이게 똑같겠네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한데 자, 문제를 이렇게 한번 가봅니다. 여기서 출발을 오른쪽으로 V1 코사인 세타 1 위로 V1 사인 세타 1으로 출발을 했어요. 오른쪽으로 V2 코사인 세타 2 V2 사인 세타 2로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문자로만 다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던졌을 때 요거 가로로 가는 거는 조금 이따가 볼 건데 일단 써주기나 하자. V1 코사인 세타 1으로 적당한 시간 뭐 T1 동안 간 것은 V2 코사인 세타 2로
T2 동안 갈 시간을 갖겠네. 뭐 요건 좀 이따 써주기도 할 건데 그러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게 좀 특이합니다. 요게 이렇게 했을 때 무한정 올라가거나 어느 정도 뭐 올라갔다 내려가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높이상으로 2분의 h 올라가는 거고 얘는 최고 높이가 4분의 h, 2분의 h고 요거는 h만큼이고 하는 걸로 최고 높이 비율이 나와 있어요. 최고 높이 비율이 나와 있으면 그러면 요거 비율이 몇 대 몇이어야 돼? 요거 비율이 몇 대 몇이어야 돼? 땅바닥에서 던질 필요 없이 어딘가에서 위로 던졌더니 요만큼 올라갔다 떨어진다. 근데 얘는 나름 던진 지점부터 던진 녀석보다 2배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더라 라고 하면 최초 속력 V는 몇 대 몇이어야 돼? 이거다 요거 1대 4여야지 되겠죠? 그죠? 요걸로 봐도 되겠습니다. 최고 높이가 1대2 나올 거다. 최초 속도는 1대 루트 2 돼야지 되겠죠. 높이 B가 1대2만큼 갈 거다. 그러면은 최초 속도는 1대2에 루트 1대 루트 2 하는 게 속도 B 될 거니까 요 속도 전체 요거는 VY라고 한다면은 요거 속도 전체는 루트 2 VY 라고 쓸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거는 꼭지점까지고 이까지 또 올 거잖아. 이까지 올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다 쪼개서 분해해서 보면은 자 VY로 던져서 꼭지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T1이라고 합시다. T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름 뭐 이렇게 비스듬하게 뾰족하게 폼선을 하든 2배 높이까지 올라가는 시간은 몇 T? T의 몇 배? 루트 2T 되겠죠? 그죠? 던져서 최고점 정지할 때까지라고 할 때까지의 속도와 시간은 정비례하니까 요 속도가 VY, T 였다 그러면은 요 속도가 루트 2 VY라면은 루트 2T 걸리겠다라고 해야지 되겠네. 그 다음 부분을 생각을 하니까 요거 B물체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다시 땅바닥까지 떨어지는 데에는 앞에 올라가는 것과 대칭 운동을 하는 것 똑같은 운동을 거꾸로 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요만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또 루트 2T죠. 루트 2T. 그런데 얘는 대칭이 아니네. 더 많이 가는데요 싶어요. 더 많이 가는데요 싶은데 연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2분의 h만큼 올라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t였는데 요건 말하자면 2분의 h의 3배만큼 2분의 3h만큼을 내려가는데 0m/s에서 자유낙하하는 것처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요거 3배의 거리를 가는데 걸린 시간은 몇 초? 3배의 거리를 가는데 걸릴 시간은 요거에 또 루트 3배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 A가 나름 운동하는 전체 시간 T1이 1 플러스 루트 3T라고 그러면은 B가 전체 운동하는 시간은 2루트 2T 그래야 되겠네요. 2루트 2T 이렇게 나와야지 되겠다. 그러면 V1, V2, 세타1, 세타2를 직접 구할 수는 없어도 그거는 아직은 못해도 적어도 V1 코사인 세타1과 V2 코사인 세타2의 B는 거꾸로 2루트 2 대 1 플러스 루트 3 V X 비례 상수를 VX라고 표시를 합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다. 뭐요? 다 구했네. V1 코사인 세타1이라고 하는 거는 2루트 2 적당한 비례상수. 요 누구의 속도 아니고요. 그냥 적당한 비례상수. V2 코사인 세타2는
1 플러스 루트 3 vx 라고 해서 진짜 세타, v, 1, 2 각각 이런 건 몰라도 니들의 세로 방향 속도 성분끼리의 비율, 가로 방향 속도 성분끼리의 비율 정도까지는 알 수 있다 라고 하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1이 뭐냐? 탄젠트 세타1 요 속도분의 요 속도 V1 코사인분의 V1 사인 해야지 탄젠트 나오는데 그게 이거고 그게 이건데 요거 별 상관없어도 일단 써놓기만 하면은 2분의 루트 2분의 1 Vx분의 V1이고 Vy이고 탄젠트 세타2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건데 얘랑 얘의 상관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에 1 플러스 루트 3 보기 안 좋으면 루트 3 플러스 1이라고 할까요? 분의 2 루트 2 루트 2 V x분의 vy 뭐 있겠지라고 그랬더니 너보고 언제 이거 정확하게 구하라 그랬냐? 이거 비율 구하라고 그랬지라고 되는 거니까 비율만 구한다 그러면은 요거 vx, v 알 거 없고 비율 따당 몇 대면 써주는 걸로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더라. 그래가지고 요런 문제는 등가속도 공식에다가 막 일일이 대입하고 포뮬서 운동으로 보면서 수평 도달 거리는 같아야 되면서 G분의 V1제곱, V2제곱의 사인 2 사인 세타2, 2 사인 세타1은 같다라고 놓고 쓸데없진 않은데 여러 가지 공식 막 화려하게 쓰는 것 같아도 그게 더 복잡합니다. 이렇게 비례로 일단 필요한 것들 다 구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쪼개서 푸는 거 이런 방식이 있다. 뭐 이거 탄젠트 엉뚱한 거 물어보는 것 같아도 탄젠트 비율까지밖에 못 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 우리 뭐 포물선 운동 관련한 문제들 조금 더 풀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번하고 4번이 아주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주 쉽지만은 않은데 요거 약간 뭐 워밍업 겸 연습이 조금 더 되고 익숙해져야 될 것 같으니까 뒤에 나오는 연습 문제로 조금 더 볼게요. 여기서도 난이도가 조금 섞여 있습니다. 제법 섞여 있는데 뒤에 나온 60쪽부터 나오는 포물선 운동 연습 문제들 중에서 우선은 24번 쉬운 것 같아도 우리는 요거 확인은 필요하네요. 27, 28번 30번이 은근히 어렵습니다. 31번 한번 요 정도도 한번 풀어보고 나서 와중에 쉬운 문제만 골랐어요. 요거 풀어보시고 화장실 잠깐 갔다 오면서 쉬는 시간도 포함해가지고 풀이 시간 잠깐 가지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포물선 운동 문제에 제법 빠르게 또 적응도 하거나 관련 내용들 응용도 해서 이렇게 문제로 푸는 것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면은 포물선 운동 문제로서는 예를 들어서 뭐 25, 26번 뭐 요 정도까지만 잘 풀 수 있어도 중앙대에서 출제될 수 있을 만한 포물선 운동 관련한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잘 푼다고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내용적으로 뭐 아주 깊은 내용, 뭐 수능 수준, 실제 물리2 수능 물리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전기장 해가지고 전기력도 받으면서 이렇게 요 포물선 운동 말고 이렇게 비스듬한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것도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는 논술 문제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응용해서 다 보면 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는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문제에서도 오늘 여러분 기출문제 풀어본 것들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은 됐었던 운동량과 충격량 잠깐만 정리할게요. 다들 내용은 알 겁니다. 운동량과 충격량 둘 다 스칼라다, 벡터다. 둘 다 벡터량이죠. 방향과 크기를 정확하게 다 언급을 하면서 분해를 할 때도 또 상하 좌우 방향 어떻게 나눠야 될지 생각을 또 해줘야 되는 건데 운동량의 정의 P는 MVO, 충격량 I는 FTO 그러면서 충격량 이렇게 구하는 거는 사실은
물체에 가해진 시간에 따른 힘이 달라질 때 요 면적으로 구해야지 되는 거다. 그러면서 같은 시간 동안에 동일한 충격량을 줄 수 있을 평균 힘이라는 것도 또 구하고 뭐 그렇게 하죠. 평균인 F는 T분의 I 해가지고 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구한 것에 어떤 물체의 운동량 변화는 해당 물체가 받은 충격량과 같다라고 하는데, 요거 하나만 확인할까요? 어떤 물체의 운동량 변화는 그 물체가 받은 충격량과 같다라고 할 때, 충격량은 또 FT니까 FT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이 F는 뭔 힘이야? F는 무슨 힘이야? 운동량 변했어. 이 충격량이야. 충격량은 FT인데 F에다 뭘 써야 돼? 물체에 가해진 알짜 힘이죠. 중력 포함 물체는 여러 가지 힘을 받고 있을 수 있는데, 그때 힘마다 어느 방향 어떤 크기의 충격량을 주는지는 다 달라질 수도 있는데, 알짜 힘이 그 시간 동안에 해준 충격량이 바로 운동량 변화량이다. 이거 조금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순간 헷갈려서 엉뚱하게 푸는 친구들 가끔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 나오죠. M1V1, M2V2는 M1, V1 프라임, V2 프라임 해서 각각의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처음, 나중 속도들 이렇게 하면은 뭐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는 운동량 보존 법칙, 보통 우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언제 쓰느냐? 언제 써요? 운동량 보존 법칙 좀 써야지 그럴 때가 언제예요? 대충 충돌 일어나면, 대충 그냥 충돌만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운동량 보존 법칙 쓰려니 라고 하면서 다들 적용을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되긴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할 조건은 뭐라 그래야 되겠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할 조건, 자,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 물리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과 운동량 보존 법칙을 어마어마하게 자주 쓰는데, 에너지는 좀 외력, 마찰력이 한 일이 어쩌고 하면은 변할 수도 있어요. 운동 에너지 별도로 변하고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되지 않을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돌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운동량 보존 법칙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쓴 게 맞긴 한데, 운동량 보존 법칙을 충돌하였으므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뭔가 설명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죠. 아, 충돌 운동량 보존 법칙 이건 그냥 공식이야. 이럴 때는 원래 이거부터 따지는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좀 더 문제가 쉽게 나올 때는 더더욱 중요한 게 특정 법칙이 왜 적용되는지, 지금 사용 가능한 이유가 뭔지 근거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쓰고 있다라는 걸로 답안 서술을 해가는 과정이 가장 이제 답안지를 풍부하게 하면서도 논리적이다라고 보여주는 방법인데, 정확하게 운동량 보존 법칙은 언제 성립할까요? 운동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은,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은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충돌 전후의 합이 똑같다라고 하는 게 요게 운동량 보존 법칙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각자의 운동량은 변한다라는 거죠. M2V2에서 M2V2 프라임 이런 식으로 변한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변화를 고려하고 네 변화를 고려했는데 합친 거는 충돌 전후가 똑같아 라고 하는 거는, A 물체의 운동량 변화와 B 물체 운동량 변화, 운동량 벡터량으로서의 변화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양상으로 나타날 때 운동량의 합은 보존된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운동량의 합은 각자의 운동량 변화가 같을 때, 각자가 받은 충격량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일 때 나타나니까, 여기까지 가면은 결론적으로 각자가 받은 충격량의 알짜임에 의한 충격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면 쓸 수도 있으면서, 또는 그 충격량이 어차피 알짜임으로서는 너와 내가 서로 간에 주고받는 힘 뿐이라면, 뭐
내가 너한테 주는 힘, 네가 나한테 주는 힘, 작용 반작용 관계의 힘뿐이라면 자동으로 그 힘끼리는 크기하고 방향이 반대가 되면서 그게 알짜 힘이 된다. 충격량은 자동으로 크기하고 방향이 반대다. 운동량 부정칙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매우 짧은 시간에 충돌이 일어난다면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나면 그러는 가운데 의미 있게 물체들에 가해지는 힘은 서로의 충돌에 의한 탄성력 내지는 수직항력 밖에 없다면 뿐이라면 또는 충돌에 의한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을 힘뿐이라면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은 어지간하면은 적용할 수 있겠다. 요런 정도로 장황하게 쓰면은 뭐 요거 중요하긴 한데 이게 아주 막 큰 논점이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물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내가 점수 조금만 더 주세요. 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정도로만 써주는 게 제일 뭐 간결하면서도 뭐 필요한 내용 거의 다 들어갔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표현 하나만 여러분들 더 알고 가자라고 하는 걸로 운동량 보존 버튼 성립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가끔 가다가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문제도 조금씩은 나오긴 하는데 가끔 가다가 반발계수 관련하면서 요곳에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요거를 이용하면 좋은 문제 내지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논리적으로 서술하는데 뭔가 꼬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간혹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반발계수, 탄성충돌이라는 말 이런 것들이 물리2에도 안 나오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봤다면 모의고사에서 이런 걸 겪었을 수도 있어요. 물리1 모의고사인데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있습니다. 뭐 물체가 쭉 가다가 내려가서 마찰도 있을 때도 있고 여기 가만히 있던 거 아니면 여기서 내려오던 거랑 충돌을 하는데 충돌 과정에서 뭐 높이 알려주고 막 했겠죠.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은 보존이 되는데 운동 에너지도 합이 변하지 않았더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쭉 풀어봐 하면은 높이 이용해서 에너지 손실된 거 뭐 해가지고 V1 구하고 V2 높이 뭐 해서 첫 최초 속도 V2 여기 용수에 일단 튕겨 나갔다면 또 해가지고 다 구한 다음에 충돌하고 운동량 보존시 질량 알면은 뭐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나 뭐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도 보존된다고 그러면 2분의 1 m v1 제곱 2 제곱은 2 제곱 같다 뭐 이렇게 쓰면서 활용해야 될 식이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거 풀기 위해서 연립방정식 뭐 대입하고 이러는 과정이 또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모의고사 같은 것에서 물리1에서 요즘 나오는 모의고사였다면 이게 안 좋은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출제자들은 니들이 교과서에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운동량의 합도 보존된 거, 에너지 합도 보존되는 거 이거 운동량 보존 법칙과 반발계수 1 탄성 충돌 전제로 풀라는 얘기야 라는 뜻입니다. 요 반발계수가 도대체 알아요? 반발계수가 뭔지 알아요? 반발계수가 도대체 뭐냐? 반발계수는 충돌 전 두 물체의 상대 속도의 크기 분의 충돌 후 상대 속도의 크기의 비율입니다. 반발계수 E 값은 이거 뭐 에너지 효율 이런 거 아니고요. 반발계수 E 값은 충돌 전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분의 충돌 후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의 크기 비율이에요. 그런데 이게 충돌 전후에 상대 속도는 충돌 전후에 방향이 바뀌게 돼 있으니까 이게 절대값으로 놓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붙여서 표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반발계수를 양수값을 만드는데 탄성 충돌의 경우가 이 값이 1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에너지의 합도 보존됩니다. 충돌 직전 직후니까 운동 에너지만 따지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의 합이 보존되는 게 이런 경우다 라고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좀 경우를 살펴보기 위해서
탄성 충돌한다라는 것하고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것하고 운동량이 보존된다. 이거 좀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도 별 문제는 없는데 에너지가 보존된다. 운동량이 뭐 합이 보존된다. 구분을 하면서 탄성 충돌이다. 요거 구분을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운동 에너지 또는 역학적 에너지 뭐 다 쓸 수도 있을 건데 지금은 일단 충돌 과정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의 합이 보존될 조건이 뭐예요? 문제에서 이러이러해서 에너지도 보존되더라 라고 한다거나 조건을 아예 명시를 해줘서 아 이거 보존돼 라고 하면 우리가 따질 필요도 없이 문제에서 이러이러하다고 하였으므로 충돌 과정에서는 이러이러함으로 그냥 써주면 됩니다. 문제 조건에 아예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막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뭐 따지다 보면은 되게 복잡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아 지금 문제는 이렇다고 전제할 거라고 풀 거야. 여기다는 의심하지 마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가끔 가다가는 내가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표현이 어색하거나 아니면 이거 설명하자니 굉장히 장황해지고 서술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마침 그게 제시문을 보다 보니까 제시문 얘기 지금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시문을 보다 보니까 제시문에 에너지란 이런 거고 충돌이란 이런 거고 관성이란 이런 거고 뭐 뉴턴 역학법칙 이렇고 하는데 뭐뭐뭐뭐는 이러하다 이럴 때는 이렇다라고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는 두 물체의 충돌 직전 직후에 운동량의 합은 보존된다 라고 나왔으면은 아 제시문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 얘기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어도 됩니다. 제시문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를 힌트처럼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는 것을 한번 괜히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알기도 아는데 조건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 이럴 땐 그냥 이렇다고 보고 하자 따지지 마 하면서 따지지 말라는 얘기는 답안지에 써도 내가 채점을 안 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의 조건을 미리 써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까지 채점하면 내가 뭐 할 게 너무 많아 뭐 이럴 때도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내가 제시문에서 발견한 적이 있다라 그러면은 답안 쓸 때 제시문 다에 의하면 뭐뭐뭐라고 함으로 이렇게 써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시문 인용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제시문 인용 잘하고 그러면은 아 요거 지금 전제가 되는 조건들 정확하게 다 파악을 완벽하게 대충 안 넘어가고 다 한 다음에 문제 풀고 있구나라는 인상 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긴 그런데 제시문에서 야 이럴 때는 이렇게 된다고 쳐 얘기 안 했어요. 문제에서 이러이런 조건인데 네가 판단해야 될 텐데 에너지가 보존되는지 내가 서술이 꼭 필요하다 내지는 판단을 해야 될 때 직접 판단해야 되는 내용 에너지 보존 조건은 뭐예요? 에너지 보존 조건은 특히 두 물체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보존될 조건은 뭐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열이나 마찰 등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없으면 이게 맞는 말인데 이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약식으로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좀 이상해요. 뭐가? 보존될 때가 언제야? 그랬더니 손실이 없으면 보존이요. 똑같은 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이상하긴 한데 더 자세히 표현하는 게 곤란하면은 공기저항이나 마찰은 손실이 없음으로 쓰지 말고 공기저항이나 마찰은 무시함으로 요런 정도는 써도 되고 아니면은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매우 짧은 시간에 작용하므로 뭐 이런 식으로 직전 직후에 대해서는 써도 되긴 합니다. 뭐 아무튼 그러는데 손실이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에너지 보존되는 거 뭐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다른 거 또 어떤 조건 확인해 보면 될까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두 물체에 대해 예를 들어서 역학적 에너지였었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중력이나 탄성력 이외에 비보존력이 근데 좀 풀었으면은 중력과 탄성력
뭐 아주 그냥 그 여지가 없는 요소 등장도 안 하는 거 요거 생략해도 되겠죠. 외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의한 일이 없으므로 이게 그 유명한 비보존력에 의한 일이 없다, 외력에 의한 일이 없다를 좀 더 정확한 의미로 쓴 게 되겠습니다. 요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충돌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나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비해서 중력 한 10N, 50N, 100N은 매우 작아서 그에 의한 그에 의한 일은 무시할 수 있을 만하다면 뭐 이런 말도 쓸 수는 있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보겠어요. 중력, 탄성력 등 보존력 이외에 비보존력에 의한 일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게 일단 맞겠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적용될 조건 요거는 뭐라고? 요거는 아까 얘기한 거죠. 충돌할 두 물체 사이에 서로 간에 가해지는 크기가 없고 방이 반대인 힘 외에는 물체에 충돌 가진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탄성 충돌이 되게 재밌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어떤 두 물체가 탄성 충돌하는 경우에는 운동량도 보존되고 에너지도 보존된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는 있는데 틀린 말입니다. 이거 틀린 말이고요. 탄성 충돌을 하게 되면 탄성 충돌 과정에서 그냥 반발 계수가 1일 뿐이에요. 이게 별도의 얘기입니다. 에너지 보존, 운동량 보존이 있고 탄성 충돌에는 반발 계수가 1, 상대 속도가 1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여기 숫자가 해봅시다. 1kg짜리가 5m/s로 가고 있어요. 2kg짜리가 오른쪽으로 3m/s로 가고 있어요. 얘네들이 충돌을 합니다. 이게 더 빠르니까 뭐 이렇게 좌우로 가도 괜찮은데 오른쪽으로 아무튼 간다 치면은 충돌 후에 A의 속도, B의 속도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탄성 충돌이라고 봅시다. 자 요거는 내용 조금 생소할 텐데 확인만 해보면 돼요. 요 둘의 충돌이 탄성 충돌이었다면 VA와 VB는 얼마일까요? 그러고 있습니다. 뭐 일단 이런 경우는 별 문제 없이 운동량 합 보존될 거니까 5 더하기 6 11 값의 운동량 보존되겠죠.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되긴 하는데 또 탄성 충돌이다 라고 그러면은 탄성 충돌이니까 충돌 전후 상대 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반발 계수가 1이다. B에 대해서 A는 상대적으로 2m/s로 오고 있는데 그러면 B에 대해서 A는 나중에는 서로 멀어지니까 왼쪽으로 2m/s로 가야 돼요. 또는 B에 대해서 A가 2m/s로 오른쪽으로 왔으면 A에 대해서 B는 나중에는 기준이 A로 바뀌면은 2m/s로 가야 돼요. 그래서 A가 VA 속도 오른쪽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VB는 그냥 VA 더하기 2예요. 이게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1, 1이면 3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B가 상대 속도 2m/s로 멀어진다라는 거를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이거 VB를 놔두고 싶다라 그러면 A가 VB보다 상대적으로 2m/s 느리면 돼요. 지금 식에서는 이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VB 마이너스 2 플러스 3VB 하면 4VB 가 넘겨서 플러스 13 뭐 이렇게 되니까 숫자 계산 좀 그렇겠네. VB는 4분의 13 m/s라고 되고요. A는 플러스 4분의 5 m/s로 오른쪽으로 간다라 그러면은 요렇게 할 때 2분의 1 m v제곱 2분의 1 m v제곱이 다 보존이 될 겁니다. 보존될 수밖에 없어요.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요것이 충돌 전후 에너지도 보존, 운동량도 보존, 탄성 충돌이기도 한 경우예요. 아주 아름다운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보자. 자, 여기
벽이 있습니다. 벽에 1kg짜리 물체가 10m/s로 가고 있어요. 벽이랑 충돌하겠죠. 충돌하고 붙을 수도 있고 튕겨 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튕겨 나간다고 해요. 튕겨 나가니까 속력은 왼쪽으로 V가 될 게 이제 확실한데, 이 경우 이게 탄성 충돌이라면, V는 얼마? V는 얼마? 10이죠? 왼쪽으로 10 아니면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10.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왜?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반발 계수가 1이다라는 것만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야? 10m/s로 왔으면은 가만히 있는 벽에 대해서 10m/s로 가져야지 돼요. 그러다 보니까 2분의 1 mv제곱은 당연히 보존되고 있고요. 에너지 보존되는 것 같네 싶으면서 탄성 충돌 조건이었었고 운동량 보존되니? 지금 운동량 보존됐어요? 안 되죠? 충돌 전 물체 운동량 오른쪽으로 10, 충돌 후 물체 운동량 왼쪽으로 10 이렇게 되잖아. 플러스 10이 마이너스 10 되잖아요. 운동량 보존 안 된 겁니다. 또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지금 쓴 건가? 여러분들이 되게 이상하게 접근하는 경우들인데, 벽면에 뭐 물체 충돌하고 이러는 거 상당히 포물선 운동하다가 벽면에 충돌해서 튀어나온 경우도 있고, 물체가 어디 가다가 벽면에 충돌해서 튀어나온다 이런 것들도 문제에서 간혹 나오는데, 이 경우에 운동량 보존된 거니 안 된 거니 라고 그랬을 때 운동량, A의 운동량은 당연히 보존이 안 된 거고요. 바뀐 거고요. 이거 할 때 운동량 보존 법칙 쓸 수 있니 없니 라 그러면은 결론이 보존이 안 됐으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도 못 쓰나? 그 뜻이 아니고, 운동량 보존 법칙을 원래 적용을 안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적용을 안 하는 문제예요. 뭐라 그랬어? 운동량 보존 법칙은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나중하고 처음하고 충돌 전후에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각각의 물체 운동량은 변할 때라도 합은 보존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뭐 했니? 특정 물체의 운동량이 변했잖아. 하지만 나와 너의 운동량의 합은 보존될 거야. 충돌 대상 누구니? 벽이죠. 벽과의 운동량 합 계산했니?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운동량 보존 법칙에 아예 적용도 안 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쓸 여지가 없는 문제였어요. 나만의 운동량이 보존됐냐 그렇지 않느냐 어쩌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충돌 대상인 벽과의 운동량의 합을 보존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싶어요. 보존됐어요? 억지로 운동량 보존 법칙 여부 확인하려고 그랬더니 보존이 안 됐죠. 운동량 플러스 10, 운동량 벽 제로, 안 움직이잖아. 왼쪽으로 가네. 운동량 마이너스 10, 벽 제로, 합도 보존이 안 됐네. 그러면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 합이 얘는 또 왜 보존이 안 됐어? 왜 보존이 안 됐어? 벽을 하나의 물체로 본다면 왜 보존이 안 됐어요? 운동량 보존 법칙 적용될 조건이 뭐라 그랬어? 해당 물체가 충돌이 매우 짧은 시간에 일어나긴 하는데 각각의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킬, 운동량을 변화시킬 힘이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을 충돌하는 서로 간에 가는 힘밖에 없을 때는 충격량, 크기 없고 방해 반대일 거고 합도 보존될 거다라고 했는데, 벽을 물체로 보는 순간 벽은 어떻게 돼? 벽은 땅바닥에 박혀있는 물체처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뭐 얘랑 충돌을 하는데 얘는 공은 벽한테 힘을 받는데 벽은 공으로부터 힘을 받으면서 땅바닥으로부터 야야 너 가는 거 아니야 가만 좀 있어 하면서 땅바닥으로부터 수직항력을 하나를 더 받죠. 수직항력 내지는 박혀있어서 받는 어떤 힘을 더 받죠.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얘는 얘한테 받는 힘밖에 없는데 벽은 공한테 받는 힘과 땅바닥으로부터 받는 힘이 또 있어가지고 얘가 개입하기 때문에 그것뿐이 아니라 나는 이거 영향도 좀 생각해야 돼 해가지고 이거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굳이 적용하려고 하면 적용 못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막 그대로 튕겨 나오네.
에너지 보존되면서 상대 속도, 탄성 충돌, 운동량 보존 법칙은 원래 적용되는 거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 운동량은 보존되고 에너지도 보존되고 탄성 충돌의 힘으로 운동량 보존이 안 돼. 너 이거 이상한 얘기하네. 그래서 기본 개념을 모르는 취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 아는 것도 필요하겠다. 자, 다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 역시 1kg짜리 물체 오른쪽으로 10m/s로 갑니다. 가는데 어떻게 아주 정교한 장치가 잘 돼 있어가지고 어떤 물체 벽면 같은 거, 이게 수직으로 돼 있는 벽면이 오른쪽으로 2m/s로 가고 있어요. 원래 가고 있어요. 그러는데 얘는 띵 가다가 띵 한 다음에 얘는 충돌해도 오른쪽으로 계속 2m/s로 갈 거예요. 대충 벽이라고 합시다. 움직이는 벽의 속도는 유지될 거다라고 하자. 이렇게 된다라고 치면은 이거는 벽이야 뭐 이런 것까지 아니고 움직이기도 좀 하니까 여기 뭐 장치가 레일 같은 게 있나 봐요. 띵 가면서 뭐 요거 벽면 10kg이라고 할까요? 그랬는데 이것들은 이제 충돌하는 과정에서 탄성 충돌은 한다 칩시다. 자, 탄성 충돌을 한다 치자.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는 이제 충돌 후 공은 어떻게 움직여야 돼? 공의 나중 속도 V는 얼마 돼야 돼? 공은 어떻게 돼야 되냐 그랬더니 얘는 이제 레일이 이게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박혀 있는 벽이 아니라 레일이 요거를 딱 한 다음에 싹 이렇게 움직여 하는데 그 속도가 유지가 되는데 탄성 충돌이니까 10m/s에서 상대적으로 8m/s로 가까이 오고 있었는데 이제 충돌 후에는 충돌 후에 여전히 벽에 대해서 8m/s 오른쪽으로 뚫고 가면 안 되죠. 상대 속도의 크기가 일정해야 되는데 그게 뒤로 튕겨나가는 상대 속도가 일정해야 되겠다. 벽은 2m/s로 간다면 요거는 튕겨나가기를 6m/s로 왼쪽으로 움직여야 그래야 상대 속도가 유지되는 꼴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탄성 충돌 여부를 만족을 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운동량 합은 당연히 보존이 됐어요? 안 됐어요? 당연히 안 됐죠. 지금은 완전 생 벽이 아니라 움직이는 10kg짜리 레일웨이 물체라고 가정하고 질량도 있는데 얘 운동량 일정한데 얘는 운동량 10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10에서 왼쪽으로 6으로 바뀌었으니까 합 10, 10, 20 20, 10, 30 20 마이너스 6 플러스 14 뭐 오른쪽으로 14 이런 식으로 운동량 합이 보존이 안 됐습니다. 그건 왜 그랬겠어? 뭐에 충돌했는데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2m/s로 가야 돼 하는 힘이 작용했을 거예요. 외력이 개입했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상대 속도 이렇게 되도록 하면 이렇게 되긴 되는데 에너지 보존 되니? 에너지가 보존이 됐어요?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알듯이 2분의 1 mv제곱 대충 5, 4, 20, 20줄 더하기 2분의 1 mv제곱 50줄 해가지고 70줄의 운동 에너지가 이런 경우에는 요거 20줄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지 될 텐데 얘가 18줄로 2분의 1 mv제곱 18줄로 해가지고 38줄로 명백하게 에너지 손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까지 따지면은 또 탄성 충돌이라고 해가지고 에너지가 또 항상 보존되는 게 또 아니야. 이런 경우도 또 있기는 해가지고 요거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데 보통의 경우 요런 아주 예쁜 경우에는 동시에 다 보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는 하다. 요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체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는 다양하게 이제 나타날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반발계수라는 용어와 탄성 충돌이라는 게 교과서에서 좀 사라졌기 때문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은근히 그래도 컴퓨터 효과 이런 거 할 때 광자와 전자의 충돌을 탄성 충돌이라고 보자 2차원 충돌로서 탄성 충돌이라고 보자 라고 하는 것도 있긴 있어서 이거를 은근히 제시문에 얘기하면서 엮어서 내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거나 에너지는 언제 손실이 있고 운동량의 합은 언제 보존되고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 언제 쓸 수 있고 쓸 수 없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서 얘기를 해야지 된다.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반발 개수가 얼마냐라고 하는 탄성 충돌이냐 아니냐는 언제 결정이 되는 거야?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냐? 충돌할 물체의 재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게 농구공, 축구공, 반발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 요런 탄성을 가지는 거, 그런 거 여부에 따라서 재질에 따라서 반발계수 1이야, 반발계수 0.8, 0.7짜리야, 0짜리야 해가지고 이 반발계수가 1일지, 탄성 충돌일지 아닐지 여부는 다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극단적이라고 할까요? 요런 경우에는 또 탄성 충돌로 가기는 가지만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기는 있다. 그렇기는 한데 등속 운동하는 관찰자를 잘 잡으면 에너지가 보존되기도 해요. 요 상황에서 등속 운동하는 관찰자를 잘 잡으면 그 관찰자가 보는 에너지는 또 보존될 수 있다. 여기 경우에는 2m/s로 등속 운동하는 관찰자가 보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보존이 되기는 합니다. 뭐 그렇긴 하는데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게 문제에서 잘 안 나오고 수능에서도 뭐 다룬 적은 없기는 한데 모의고사에선 약간 다루긴 했어요. 그런 모의고사들 문제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의 상대성 원리가 그거죠. 등속 운동하는 관찰자가 자기가 본 상황들을 다 해석을 했을 때 그렇게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모순이나 과학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게 상대성 원리, 상대성 이론 말고 상대성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에너지는 보존되는 것처럼 될 수는 있기는 한데 뭐 그런 경우는 뭐 상대성 이론 관련한 문제는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내지는 아주 쉽게만 나올 것 같다 해가지고 그거는 조금 예외가 있다는 것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4쪽 보면은 지금 말이 길긴 했는데 운동량 충격량에 생각보다 논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평범하게 나오면 쉽든 어렵든 명백하게 쉽게 명백하게 어렵게 나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쉬운 것처럼 보였는데 깜빡해서 이걸 함정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쉬운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면 이게 논점이 많을 수 있는 경우가 운동량 충격량에는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하나만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뭐 정의는 보시면 되고 운동량과 충격량 관계까지도 쭉 보시면 되는데 운동량 보존 법칙 두 물체의 충돌에 있어 충돌 전 운동량과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은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보존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안 하는 경우 충돌에 있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억지로 만들기 전에는 그러니까 대충 충돌하면 막 써도 괜찮다라는 건데 뭐 보통은 충돌할 때 운동량 보존 법칙 그냥 써도 된다고 알고 있어도 되고 이거 뭐 좀 이상한데 싶은 것들 잘못 쓰지만 마라. 벽에 충돌하는데 운동량 보존 법칙 막 언급하고 있고 이러지 마라 하는 거고요. 탄성 충돌과 반발 개수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긴 했습니다. 설명을 해놓긴 했는데 뭐 그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아주 아름다운 경우 두 물체가 충돌하는데 탄성, 운동량 보존, 에너지 보존까지 되는 게 왜 그러냐 간단하게 식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46쪽에 있어요. 운동량과 충격량 재논점 해가지고 가가 그 내용입니다.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좀 뭐 접어두고 이렇게 아름다운 경우에 모두 적용되는 경우 보존, 탄성 충돌로 이렇게 하는 것들 엮이는 경우 아주 외력들 다 무시할 수 있을 경우는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에서는 두 물체가 충돌하는데 운동량이 보존될 때에는 두 물체의 질량 중심은 등속 운동한다 내지는 외력이 있을 때는 뭐 분리되거나 분열되거나 충돌하지 않은 것처럼 폼선 운동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등속 운동에 관한 걸로 질량 중심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일단은 오늘 풀어본
중앙대 문제에서 운동량, 충격량 조금 얘기는 했어야 되고 포물선 운동에 대한 것들 하는 얘기였었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 거의 총망라된 얘기 다 해봤습니다. 중앙대 문제는 이제는 과학논술, 물리논술에 있어서는 적어도 과학논술 보는 몇 개 학교 남지 않은 학교들 중에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해도 되게 될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쭉 다 얘기를 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관련한 내용들 뭐 실전 문제나 기출 문제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런 설명은 빠르게 치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할 말 안 할 말, 뭐 충돌, 운동량 보존 법칙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거의 다 했다고 보고요. 이일 에너지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뭐 추가적인 설명 보강을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는 해요. 다만 용수철 관련해서 예전에 나왔었던 문제 중에서 실제 중앙대 기출문제 하나가 좀 아까 전에도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단순하진 않은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그거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기출문제와 함께 다뤄보는 거 연습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었던 그 1세트라고 하는 거고 2세트라고 하는 것에 원운동이 나왔습니다. 2세트가 원운동에 이제 주로 논점인 그런 문제였었고 3세트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관련한 문제 세트가 또 있었는데 일단 내일은 그 원운동 관련해 가지고 원운동에서도 그냥 단순 원운동이라기보다는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관람차라고 표현을 했었나? 원래 관람차는 그거 대관람차 그건 아니긴 한데 이렇게 어디 기둥 같은데 뭐 달려가지고 이 빙빙 돌면서 사람들 여기 타가지고 아 신난다 막 이러는 거 요거 관련해가지고 마치 줄에 달려서 등속 원동하는 물체의 중력, 장력 받으면서 특정 평면상에서 등속 원동하는 경우에 뭐 구심력이라든지 주기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줄 갑자기 끊어지면은 오이쿠 그리고 이제 날아가서 이제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할 건데 그 정도까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 기본 유형들 또 있습니다. 그런 거 다루는 방법, 원운동 관련 얘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할 예정이고요. 관련해서는 일에너지 정리와 등속 원운동 분석하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논점으로 할 거다라는 거 일단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내용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